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선생님입니다. 네,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되고 할 말이 많이 생겼지만, 일단은 이렇게 연기가 된 만큼 그만큼의 수업을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36페이지부터 하게 될 거고요. 물의 특성과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액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물이 고체 상태로 있는 거를 얼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체 상태로 있는 걸 수증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물은 액기라고 썼네. 액체 상태의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대표적인 물질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증기압이라는 것도 액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읽어볼게요.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간 힘이 크게 작용하여 분자 간 거리가 훨씬 가깝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분자 간 힘 얘기했었죠. 분산력, 쌍극자 힘, 수소결합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체는 이 분자 간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액체, 고체에서 이 힘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분자 사이 거리가 훨씬 가깝고 따라서 분자가 서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도 기체만큼 압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압력을 가하면요, 약간의 부피 변화가 있는데 그게 매우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압력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액체 분자 역시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학 시간을 통해서든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래에 내려서 보면요. 이 물의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이 물 분자의 구조와 수소 결합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이 나타나는 그 특성들을 얘기할 때 그 원인은 항상 이 물의 구조와 수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 분자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형 그죠? 구분형 구조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음 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이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 가면서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함,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죠. 그리고 전기음 성도 차이가 이렇게 FON하고 H 사이에서는 전기음 성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쌍극자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에 강한 인력이 생깁니다. 이 인력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수소 결합은 실질적인 그 분자의 입자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 분자의 구분형 구조와 극성인 부분, 그 극성 때문에 또 나타나는 수소 결합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물의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분자 사이 거리가 당연히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당연히 밀도가 증가해요. 보통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37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 보면 X축이 온도, Y축이 물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아지다가 물에서 얼음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때의 양상을 보면 이 4도씨까지는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4도씨 때부터 갑자기 물의 부피가 온도가 낮아져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다른 물질과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액체가 고체로 가면 부피가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얼음의 요 0도씨일 때의 얼음의 부피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가 0도씨일 때 물의 부피보다 확연하게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걸 유지한 채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4도씨부터 상태가 이상해진다?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4도씨부터는 온도가 감소해도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얘가 얼음으로 상태 변화를 했더니 부피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밀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X축 온도이고요. Y축 밀도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4도씨로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물은 4도씨가 될 때까지 이제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4도씨 이후부터는 부피가 갑자기 증가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역시나 이 부분이 다른 물질들과 다른 부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얘가 0도씨에서 상태 변화를 했을 때 부피가 확연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밀도가 확 줄게 됩니다. 밀도가 확 줄었다가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점점 감소하니까 밀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 0도씨부터 4도씨 사이의 그 양상이 다른 물질과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태 변화가 되었어도 그때의 부피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물은 다른 물질과 다른 양상을 보일까? 네, 제가 아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물의 특성들은 전부 다 구조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교과서 위쪽을 볼게요. 네, 이렇게 위에를 보면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는 수소 결합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육각형의 공간이 생긴다. 따라서 얼음은 같은 질량의 물보다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조금 더 올려서 보면요. 여기 이제 물하고 얼음의 그 분자 배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 분자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얼음이 될 때는 이렇게 수소 결합 때문에 육각형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같은 공간 안에 물의 그 분자수보다 얼음일 때의 그 분자수가 확연히 적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전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에서 얼음으로 0도씨 상태가 변화할 때는 이 수소 결합에 의한 육각 배열, 그 육각 구조의 모양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밀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를 정리해 보면요. 1.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물 분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 부피가 증가한다. 무슨 결합 때문에? 네, 수소 결합 때문에 물 분자들이 육각형 배열을 하게 되면서 공간이 늘어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0도씨에서 4도씨 구간, 이 구간이 우리가 예상하는 다른 물질과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어떠냐? 네, 그래프를 보면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죠? 4도씨에서 이제 밀도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밀도가 점점 커지다가 피크를 찍고 4도씨 이하로 내려올 때는 수소 결합 때문에 이렇게 물의 밀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는 아니었겠냐마는 이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영상을 찍으니까 말이 엄청 버벅거리네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38페이지로 넘어와서 물의 열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열용량이라는 것은 열을 얼만큼 담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콩기름과 물을 같은 양을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가열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같은
같은 가열 시간을 가져도 물보다 콩기름이 항상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콩기름의 열용량이 높은 걸까요? 물의 열용량이 높은 걸까요? 네, 이럴 때 우리는 물의 열용량이 콩기름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열용량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어떤 물질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즉, 물과 콩기름 중에서 얘네들의 온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건 누구다? 네,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더 온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거죠. 즉, 열용량이 물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같은 질량이 다른 액체에 비해 열용량이 커서 쉽게 가열되거나 냉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역시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분자 사이에 그 인력을 끊고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열할 때 흡수된 에너지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는 데도 쓰이고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에도 쓰인다. 따라서 물은 수소 결합이 작용하지 않는 다른 액체보다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 라는 거. 그리고 왼쪽을 보면요. 열용량과 비열 사이에 그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용량과 비열은 비례 관계이죠. 즉 비열이 높다는 건 열용량도 높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비열의 정의는요.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얘네들이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일 때 열용량이 큰 물질이 비열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비열이 크다, 물의 열용량이 크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의 비열과 열용량이 큰 예로는요. 우리가 창의융합 사고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물이 이제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이유? 그렇게 기여하는 이유도 바닷물의 양이 많기도 많지만 이 바닷물들의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르몬 작용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 해류풍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낮에 땅과 바다를 비교를 해보면 온도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데는 땅이 됩니다. 그렇죠? 땅의 비열이 낮고 땅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비열이 낮고 열용량이 낮기 때문에 쉽게 가열이 되고 쉽게 온도도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은 쉽게 데워져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반대로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는 열용량이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고 상대적으로 공기들이 덜 데워져서 이렇게 하강 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밤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달이 뜬 밤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바다의 그 물 때문에 바다의 기온이 높고 그죠? 땅이 쉽게 식어버려서 그 공기의 온도도 낮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때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서 우리가 이걸 육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물의 수소 결합을 다시 한번 봤었고 그래서 나타나는 물의 밀도적인 특성과 물의 열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